갈게요. 오늘 말이 좀 길었죠? 미안합니다.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저의 이야기가 맨날 이렇게 반복되고 그래서 지겹잖아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때문에 한 거야. 아직 기억한다.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만들어 놓는 틀 때문에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아르바이트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잠시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세요. 예. 그래서 친절하게 그분들에게 밝고 힘찬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모든 상황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님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나는 패배자야, 실패자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 일자리에도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야 돼. 제가 이제 조카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한계구나, 내 끝이 여기구나라고 느낄 때가 온다. 그런데 그건 한 겹의 껍데기일 뿐이다. 그 껍데기를 깨고 나가면 너는 네가 처음에 받은 그 양만큼을 달성한 거다. 그 다음 껍데기까지 너는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첫 번째 껍데기에서 좌절하고 가라앉아 버리면 너는 그 안에서 맴돌다 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시련이 다가오면 감사히 여겨라. 그 시련은 너의 한계를 이제 뚜껑 열고 나가라는 뜻이다. 이 뚜껑은 네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게 우리 조카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에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난 뭘 해도 안 돼라고 자꾸 생각하면 진짜 그래요. 뭘 해도 안 돼. 하지만 내가 뭐든지 한번 해볼 거다. 계속 시도할 거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시도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뭔가 노력하고 시도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시도하세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시도할 때 여러분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장점을 다 하나씩 주신 거야. 그걸 탤런트라 그래요. 탤런트, 재능. 그걸 이 달란트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달란트라는 말은 옛날에 그 일꾼의 한 달치 품삯이었대, 달란트가. 그래서 이 품삯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잘해서 대가잖아. 근데 이제 그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영어가 되면서는 탤런트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이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래요. 결국은 이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뭐 하나씩은 잘하는 재능이 반드시 있어요. 그 재능을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재능이 반드시 있어. 그걸 포기하지 말고 찾으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아무런 직장도 없었고, 우리 남편이 나하고 결혼할 때도 직장이 없었어요. 남편과 나는 이제 학원 강사라는 임시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직업이 없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부를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부부를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부부가 서로 세상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았어. 남편이 내게 그 우아한 아내, 뭐 살림 잘하는 아내, 요리 잘하는 아내, 뭐 아름다운 아내를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남편에게 돈 잘 버는 남편,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남편,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에게 인격적인 존중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배우자, 그게 우리가 바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에게도 우리 부부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해.
나보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나보다 학벌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 앞에도 나는 전혀 꿀리지 않아. 우리 부부처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 난 어딜 가서나. 예.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막 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거리 속에서 그 루저이고 실패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 우리 잉여인간, 그 팀 좀 보고 싶다. 나는 잉여다. 그 나는 잉여다 그 젊은 청년들 중에 그 모임을 주도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잉여라는 말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예. 그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쓸모없이 남아도는 인간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게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자괴감이 어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잉여라는 개념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란 뜻이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방 안에 갇혀 있고, 이 왜 방 안에 갇혀 있냐? 중고등학교 때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래서 남들 대학 가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갔다 왔어. 그런데 취업이 안 돼. 그 남들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조금은 했어. 1년이 2년 되고 3년이 5년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뭔가는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해보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막 원서를 100장씩 썼던 친구들이 아무 곳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다 죽을 건가 보다. 그런 우울감에 또 빠져있잖아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생기를 잃어버렸어.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요, 정말 자기에게 성공적인 일을 찾은 때가 언제냐? 보통 평균 40대예요. 세상에 성공적인 인간들이 정말로 자기 삶의 어떤 성과물을 내오기 시작한 때가 40대라고. 그 40대에서 60대까지 대부분 성공을 해. 에디슨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내 인생 끝났어. 지금 30대가 나에게 기회는 없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가 38인가? 내가 지금 6이잖아. 38이었어요. 38살에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처음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 아무도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망치부인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한 3년 방송하고 내 나이 40대 되니까 사람들이 망치부인을 알아보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오랜 기간, 20대, 30대 때는 원래 어두워. 계속해서 시도하는 때야.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뭘 배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러면서 찾아내는 거야.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거리대로 나는 이걸 못한다고 생각해? 네가 잘하는 다른 게 있는데. 당신이 잘하는 뭔가를 찾아내. 그래서 그 일에 자기를 투자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모든 인간은 죽어. 모든 인간은 죽는데 지금 내 모습이 실패자인 것 같고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좀비처럼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어. 다 죽어. 근데 죽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저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에 눈을 딱 뜨면 내가 오늘 밤에도 어젯밤에 죽지 않고 살았구나. 나는 가장 좋은 죽음이 잠들어서 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침에 눈을 떴으면 어젯밤에 죽는데 실패했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하루를 내 마지막 날처럼 살겠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요. 내 지금 미국 일정 가지고 미국에서 전쟁이 났대. 막 싸움이 난 거야. 사람 그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무지막지한 일정으로 어떻게 일정을 짜느냐? 어? 망치부인을 죽일 셈이냐? 망치부인 미국 갔다가 돌아가서 병 나면 한국 시청자들한테 그 원성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래. 근데 그 미국 일정이 그냥 내 평상시 삶이야. 이 미국에서 그 일정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나는 내 나이 20대 때부터 40대까지요. 40대 중반까지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완전히 몰입해서 미친 듯이 일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따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냐, 내가 개인 비서가 있냐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4-5개 프로젝트를 계속 돌렸거든. 그러니까 4-5가지 일을 하니까 한 사람이 5사람 몫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두느냐? 아니야. 내가 그 4-5가지 일을 하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냐? 남편한테 배웠어. 우리 남편도 그래.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표를 잡아놓고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빈틈이 없어. 그러니까 4-5가지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숨 쉴 틈 없다는 얘기 아세요? 어느 순간은 너무 급하게 막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막 동시에 일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숨 쉬는 걸 까먹어. 숨 쉬는 걸 까먹고 일할 때가 있어. 어머, 내가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숨을 안 쉬고 있어. 숨 쉴 틈 없이 바쁘다는 걸 난 20대, 30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일정 가지고 뭐 이러다가 죽는다. 아유, 그걸로 죽었으면 옛날에 죽었지. 예. 옛날에 죽었지. 나는 이 그러니까 뭐 하나에 딱 몰입이 되면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릴 정도로 집중을 해버려. 그게 문제긴 하지. 그래서 내가 20대 때 이미 몸이 싹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건강의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망가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지해라. 지금 너 고장났다는 사인을 보내는 모든 기관이 망가진 거야. 뭐 이렇게 그 편도선도 완전 나갔지. 갑상선 나갔지. 간 나갔지. 뭐 하여튼 뭐 림프구에 뭐 이상도 있었지. 그러니까 하여튼 젊어서 몸이 싹 망가져버렸지만 그래도 사라져. 근데 그래 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을 살고 저녁 밤에 딱 죽으러 누웠을 때 여한이 남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살자.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 하나님께 자랑하자. 그게 내 사는 방식이에요.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뭘 하든 도전해.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그 남은 시간에 게임을 한다든가 그냥 멍하니 누워있다든가 그러지 말어. 뭐든지 배우거나 뭐든지 돌아다니거나 뭐든지 하란 말이야. 뭐든지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잖아. 그렇게 바뀐 자세로요, 정말 3년을 노력하면 뭐 하나는 터져. 바뀐 자세로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3년을 살아봐. 그러면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당신을 보게 될 거야.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나는 다이어리를 썼어요. 언제 뭐하고. 그래서 다이어리를 쭉 쓰고, 그러면서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그러면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거하고는 정말 인생이 천양지 차이야. 하늘과 땅 사이야. 정말 내가 오늘 할 일이 뭔가를 적어놓고 사는 사람과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적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결과를 써야 돼. 성공했다. 실패했다. 진행 중이다. 그리고 실패하고 진행 중인 일은 다음에 언제든 계속 제일 앞에다 써놓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룩하고 맨 첫날 실패한 그 X표 옆에다가 썼어. 몇 년 몇 월 며칠 성공. 그런 자신을 그렇게 한 3년을 살잖아요?
당신 인생이 지금하고 100% 달라져 있어. 100% 달라져 있어. 결과를 꼭 써놓고, 그 다음에 정말 잠들기 전에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하고,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일정표를 쓰고 시작한다. 결과를 기록하라. 그 다음에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하고, 아쉬운 점 3가지. 그 반성한다는 얘기 뭐냐?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3가지 해. 그 다음에 하루에 5가지 감사한 일을 찾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5가지 감사함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몸에 나쁜 기운이 막 쌓여. 그런데 그 몸에 나쁜 기운을 마지막에 오늘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날 쳐다봤었어. 근데 그 눈빛이 참 좋았어. 감사합니다. 내가 막 바쁘게 뛰어가는데, 누가, 음료수 하나를 줬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래 기다리지 않는데 빨리 왔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한 것들을, 아주 작은 부분에 감사한 것들을 꼭 5가지를 찾아놓고 잠들어야, 그래야 내 몸에 스트레스 독이 밤새 해소가 돼요. 이건 과학적인 거야. 감사한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가져오게 하고, 즐거운 마음이 좋은 성분의 호르몬을 유도해서, 발생시켜서 나쁜 성분의 그 독소를 해소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하면서, 그거를 왜 그랬지? 난 병신이야. 이러면 안 되고, 다음에는 그 실수는 이렇게 극복해야 되겠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걸 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5가지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그 감사를 깊이 감사하면서 잠들어야 내 몸에 독소가 빠져. 내 몸에 독소가 빠지면서 다음날 훨씬 즐겁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되는 게 없어라는 말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재수 없어라는 말,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런 말 입 밖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자기도 모르게 자주 입 밖에 나오는 거. 그걸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바꿔야 돼. 뭐라고? 잘 될 거야. 아싸, 잘 될 거야. 아싸, 바꾸세요. 그거 되게 중요해. 잘 될 거야, 아싸. 기대를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표정이 바뀌어요. 당신의 표정이 바뀌어. 그러면 당신의 표정이 싹 바뀌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돼요.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고 한번 해봐. 아싸, 잘 될 거야. 이렇게 어떤 여러분 망치부인 보면 뭐가 생각나? 열정이란 단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다 생각하잖아.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할까? 어쩌면 저렇게 불타오를까? 그런 생각 하죠? 그런 생각 들잖아. 그게 뭐야? 내 표정에서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솔직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져? 호감을 갖잖아. 그죠? 망치 부인이 정말 열성적이고 너무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날 돕고 싶잖아. 어저껜가 그저껜가 어떤 택배 하시는 분이 자기가 쓰던 가이드 마이크, 가이드 스피커 그 세트를 우리 신랑한테 주고 갔더라고. 내가 우리 동생이랑 자고 오는 날 자기가 쓰던 건데 혹시 내가 대구 갈 때 쌍교 오빠 필요하면 그거라도 쓰라고 그걸 갖고 오신 거야. 새 것도 아니고 쓰던 거고. 근데 이걸 갖고 온 그 정성이, 그걸 가지고 온 정성이, 너무 이 부천에 사시는 분이 나한테 그걸 가져다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망치부인이라는 방송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돕고 싶어 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아싸 잘 될 거야. 아싸 잘 될 거야. 이런 표정으로 뭐든지
열의와 열정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이 편의점의 매장 기운이 달라져. 손님이 더 늘어날 거야. 그리고 손님이 늘어나면 그 사장이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잘라야 되겠다. 아르바이트는 자르겠다는 얘기를 안 할 거야. 그죠? 그리고 도리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푹 꺼져가지고 소 닭보듯 하고 개가 오나 소가 오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손님이 잘 안 오게 돼. 근데 그 아르바이트 매장에는 귀엽게 생긴 애가 친절하게 인사한다. 그러면 편의점 많은 것 중에 거길 더 가게 되는 거야. 손님이 많으면 절대 안 잘라. 안 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긍정 아싸 잘 될 거야. 이런 표정으로 딱 일을 마치고 계획성 있게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자기 개발을 위해 신경 쓰고 자기 개발은 뭐야? 책 읽는 거죠. 책 읽고 적어도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이상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도 텔레그램으로만 얘기하고 그 채팅으로만 얘기하지 마.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얼굴 보고 눈빛 교환하고 그 다음에 전화 목소리라도 잠깐이라도 듣고 사람은 사람하고 교류해야 인간의 에너지가 활성화돼요. 예. 카톡으로만 하지 마. 아유, 됐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다. 지금 우리의 미래는 지금 20, 30대에게 달렸어. 나는 곧 20년 뒤면 60대가 될 거 아니야. 내가 60대가 됐을 때 나에게 연금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습으로는 연금을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0, 30대에게 공을 들여야 돼. 공을 들이고 뭐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일어서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자기 할 일을 찾아낸 모든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회가 그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죽음의 도시가 될 거야. 좀비의 도시. 20년 뒤에. 잊지 맙시다.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요. 서민분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때는 투정을 했다? 막 노무현한테 욕도 하고 투정을 했어. 근데 이명박 때는 욕하는 것도 귀찮아갖고 지쳤어. 그런데 지금 박근혜 때는요. 공포감을 느껴.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심을 느껴. 제가 잘못 안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때는 누구누구는 잘 사는데 왜 우리만 못 사냐 이러면서 막 투정이 있었어. 근데 이명박 때는 지쳤어. 그런데 박근혜 때는 공포감이 느껴져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니야? 제가 제대로 본 거죠.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가 느껴지죠. 지금 서민들의 삶이 그래.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정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위 잘 나가는 선진국들 영국에 갔는데도 영국도 완전히 이렇게 쭉 처져 있어. 프랑스에 갔는데도 프랑스 사람들도 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다들 축축 처져 있어. 내가 작년에 유럽 가봤잖아. 이번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바마 이 여당이 완전히 죽쓰고 공화당 미친놈들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 안 했다는 얘기야.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 얘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공화당이 완전히 정권을 잡게 됐는데 이 공화당의 문제는 뭐야? 전쟁을 해야 먹고 사는 애들. 그 공화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공화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아니야.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못 내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돼. 전시작전 지휘권을 미국에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언제든 미국 공화당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그러면 한반도에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야. 전면전은 피해가 크니까 국지전 정도를 일으켜서 전쟁 공포를 팔고 그래서 더 지네들의 무기를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남한의 독재 정부를 수립하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권이 우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거야. 서민 경제가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 있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경제가. 그리고 이 IS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하고 공화당이 득세를 했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위험한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잘 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서민 경제가 몰락하고 있어. 잘 사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세계 15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야. 그거 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그러면 펄펄 뛰면서 아니라 그러는데 돈으로 따지면 돈 버는 규모로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야. 부자 나라야. 그런데 제도적이거나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진국답지 못한 거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야. 잘 사는 나라인데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하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래.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서유럽, 뭐 동유럽, 남유럽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금 유럽,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북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 이 잘 사는 나라들의 서민들이 전부 다 우리랑 비슷해. 정말 모두가 다 힘들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이야?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죠.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라는 소위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이게 전 세계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에 전 세계 서민들이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어떤 문제? 일자리, 실업의 문제. 실업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실업 문제가 제일 큰 문제야. 그 전 세계 실업 문제가 큰 이유가 뭐 때문이냐? 소위 우리나라에서만 재벌이 그러겠냐고. 다른 나라에 가서 똑같은 짓 해요.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다니고 값싼 노동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아디다스, 나이키, 아식스 이런 스포츠 용품들이 시작했잖아. 뭔데? 걔네들이 공장이 나이키 공장이 미국에 있다 없다? 없어. 모든 나이키는 어디서?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 동남아나 가난한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시켜서 싼 값에 만들어서 그걸 임금을 3,000원 막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제작비가 2만 원 정도 되는 걸 미국에 가서 나이키를 10만 원 주고 파는 거 아니야. 10만 원, 20만 원 주고 판다고.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처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서민 가정에서 이제 10만 원, 2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살 돈이 없는 거야. 왜? 아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물건을 사잖아. 근데 모든 공장이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으로 가버렸으니 미국의 공장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집담보 대출 받아갖고 먹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은행에다 집을 가져가라. 근데 집값은 10,000불인데 은행 대출이 70,000불이야. 그래서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갚을 능력보다, 가치 있는 것보다 금융 부채가 더 클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은행권에서. 그래서 버블이 터지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야.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돌아요. 전철역에 포장마차면 옛날에는 진짜 잘 돌아갔잖아. 옛날에 전철역 포장마차는 정말로 아주
자리값도 비싸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잖아요. 요즘에 가봐요. 전철역과 포장마차가 짧은 시간에 일을 해. 출퇴근 시간에만 짧게. 그죠? 우리 동네 창동역은 그러더라고. 출퇴근 시간에만 짧게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포장마차는 일하는 사람이 다르더라고. 예. 아예 포장마차가 없어진 데도 있고, 우리 창동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깨끗이 새로 만들어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부스를 새로 만들면서 돈이 비싸진 거야. 그러니까 그 비싼 부스 값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팀이 돌아가면서 부스를 이용하더라고. 수고했어.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계속 돈을 쓰고 왔다 갔다 하면 장사가 되겠지. 근데요, 지금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도봉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택가에 사람이 없어. 주택가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전철역에도 별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질 않아. 왜?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 움직이면 10,000원, 20,000원이라도 다 쓰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돈을 아끼기 위한 최후의 수단, 안 움직이는 거. 그래서 지금 포장마차도 안 돼. 전철역 포장마차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미 동네 골목시장은 전부 다 이미 이명박 때 다 말아먹었고, 이게 길거리 노점들 몇 개 살아있고 노점도 다 사라지고, 부스 허락받은 부스조차도 문을 닫는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을 폈어? 아니 여러분, 노무현 때 서민 경제가 죽었다며, 죽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제야 이러면서 노무현한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이나믹 코리아, 747 코리아, 이명박이. 그래서 서민 경제 살아났어? 서민들이 싹 다 죽었지? 그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뭘 했어? 애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 했어?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서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러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지금 12시간 교대하는 공장들 가봐. 12시간 교대하는 공장 많죠. 공장들에 12시간 맞교대하는 공장들 있죠. 12시간 맞교대를 금지시키면 그게 서민 경제를 살리는 거야. 돈 풀어라 얘기가 아니라 12시간 맞교대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8시간씩 늘 3교대로 돌아가게끔. 그러면 하나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2시간 맞교대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8시간씩 3명을 일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자리가 하나 늘어난다고.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주고 있는 비용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이 남기는 이윤이 너무 부당하잖아.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줘야 돼. 원래 3교대 해야 되는데, 원래 3교대 해야 되는 걸 2교대라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의 임금을 아끼려고 2교대 하는 거라고. 공장이. 왜? 대기업에서 물건 납품값을 안 주니까. 이러니까 대기업이 납품값을 3교대에 맞게끔 주도록 정부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야. 제대로 된 납품값을 주는 애들이 아니면 법인세를 50%까지 걷어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러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대기업이 납품값을 줄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더 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서민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된 납품값을 주게끔, 이 임금을 책정해서 제대로 된 납품값을 주게끔 강제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법인세를 확 인상해버리는 거. 그게 정부가 할 일이야. 법으로 노동조건에서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금지하고 8시간씩만 일하게, 최장 8시간씩만 제조공장은 일해야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나누어진다고. 그게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야.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제를 반드시 사수하라. 그러면 이 최저임금제를 못하겠다고 다 이걸 다 이간질을 시켜. 중소기업 사장들은 망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왜 망하는 건데? 대기업이 돈을 안 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부는 언론을 시켜서 중소기업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킬 게 아니라 정부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대기업이 제대로 된 돈을 주라고 강제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박근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규제 완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주라는 그 규칙과 제도들을 없애는 일,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경제가 살아나질 않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경제 1차 대전, 우리 딸이 이번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시험을 봤어. 1차 대전이 왜 일어난지 알아요? 세계 제1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 오늘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얘기할게요. 세계 제1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 하면, 1700년대에 뭐가 발견이 돼?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잖아.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면서 그게 1800년대가 되면 기계 생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아니, 1800년대에 그게 개발이 되든가? 하여튼 1800년대에 기계식 대생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원래 맨 처음에는 인간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만드는 자급자족, 구석기, 신석기 때. 그러다가 청동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 가까운 거리에. 그러면 이게 모여 살게 되면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 전문 업자들이 생기는 거야. 대장간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 대장간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전문적인 수공업자들이 생겨. 그게 중세 때 쭉 성장을 해서 중세 말쯤에 가면 뭐가 생기냐면 돈을 번, 외국에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수공업자들을 쭉 불러들여서 공장에서 모아놓고 대량 생산하는 거야. 공장제 수공업. 자급자족 다음에 공장제 수공업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들이 되게 비싼 돈을 받고 물건을 만들면 그걸 얘네들 유통만 시키다가 어느 순간 유통하는 게 물건을 만드는 걸 밑에 있는 애들이 배우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로 점점 일자리를 바꿔가는 거야. 일손을 바꿔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손의 역할, 손은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야 돼. 그런데 기계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공업을 기계로 바꾸는 거야. 공장제 기계공업. 그게 산업혁명이야.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기계가 중심이야. 기계를 인간이 부속품처럼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자 인간의 노동 임금이 깎이는 거야. 계속 깎이는데 어디까지 깎이느냐. 성인 남자의 10분의 1 가격을 주고 어린아이들 10대도 아니야. 8살 9살짜리 애들을 아빠의 월급의 10% 정도를 주고 일을 시킨 거야. 그게 이제 미국의 무슨 소설인데 뭐 불을 피우단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불을 지피단가? 하여튼 거기 보면 아주 잔혹하게 나와 있고요. 분노의 포도 이런 작품에도 보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게 먼저 시작이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 올리버 트위스트 뭐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야. 그러면서 물건을 생산했어. 근데 물건을 생산해서 팔으려고 했더니 나라 안에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 월급을 받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자 이 물건을 대량 생산한 다음에 이걸 어디로 가져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파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식민지에다가 막 팔기 시작했어. 그런데 식민지에서도 돈을 계속 벌어야 물건을 사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식민지에서 하나가 안 되니까 옆에 또 식민지를 확대하려다가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그게 1800년대 말에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식민지 확보 전쟁이야. 그러다가 이런 확보 경쟁이 나중에 붙은 게 1차 대전이야. 1차 대전. 결국 1차 대전의 원인은 뭐냐?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식민지를 찾고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가 벌어진 전쟁이 1차 대전이야. 그래서 1차 대전에서 패전국 독일이나 독일 오스트리아의 식민지를 확보하면 그래서 먹고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어차피 거기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1차 세계대전이 1919년에 끝나. 그런데 1929년 딱 10년 만에 경제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의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였는데 이게 전 세계 경제를 싹 말아먹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 경제를 싹 말아먹고 그래서 독일이 그 경제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해 히틀러란 미친놈이 나오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란 미친놈이 나오고 일본의 군국주의 미친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판먹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결국 경제 문제가 전쟁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경제 공황이. 경제 파탄, 경제 공황. 이게 뭐의 문제의 원인이었다? 전쟁의 원인이었던 거야. 자, 러시아의 문제는 뭡니까? 푸틴이란 독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도 빈부격차가 많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부패가 너무 심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대부분의 산업을 마피아가 주무르고 있다는 거야. 러시아 마피아가. 그래서 지금 러시아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야. 일본엔 아베라는 미친놈이 있어. 그죠? 일본엔 아베라는 미친놈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게는 김정은이라는 꼴통이 있고 미친 꼴통이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소수민족들이 계속 그 독립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억누르고 있는 독재체제를 지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중국도 지금 빈부격차가 100배 이상이 나고 있는 거야. 10,000배? 가장 부자와 가장 가난한 자의 차이가 10,000배 이상이 나고 있다고.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지금 분노가 지금 끌어오르고 있어. 거기다 인도도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인도의 서민들도 지금 너무나 극심한 경제난과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 전통 문화가 제대로 그러니까 질서가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질 않아 인도가 지금. 그래서 인도의 그 많은 인구들도 지금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 옛날에 잘 살던 선진국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전부 다 침체돼 있어. 모두 실업 문제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거나 빈부격차가 심한데 그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착취. 그것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미국에서 그동안 달러를 막 풀었잖아. 부시 때부터 달러를 막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야. 양적 팽창? 하여튼 달러를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랬는데 경제가 활성화 됐냐고. 안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내는 짓을 하지 말자. 그 달러를 막 찍어낸 문제가 뭐냐. 결과 후폭풍. 환율이 개판이 돼버린 거야. 각 나라의 무역에 환율이 개판이 돼버렸어. 특히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양적 완화하고 이명박이라는 꼴통이 만나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왜?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미국의 달러는 비싸야 1,050원에서 950원 정도밖에 안 했어. 1달러에. 원래 그게 정상가가 그래. 그런데 이명박이 그거를 우리나라에선 1,200원의 환율을 고정시킨 거야. 어떻게? 달러가 막 들어오면 막 달러 양을 은행에다가 쌓아두고 시중에 도는 달러 양을 제한을 한 거야. 그래서 1달러를 1,200원으로 묶어둔 거예요. 그게 문제 원인이야.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다가 이 미친 쓸데없는 자원외교 한다고 수십조 원을 갖다가 막 뿌려놓고 지금 그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몇천억에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야. 몇조 원에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이 이 달러를 막 뿌린 바람에 환율은 개판이 됐고 불안정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수습을 한답시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직격탄은 누가 맞아? 우리가 맞아. 왜? 이명박 때 자원외교 한다고 말아먹은 최경환이가 박근혜 때 재경부 장관하면서 대출을 팽창시켰잖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여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1억짜리 헬스기구 타고 운동만 하고 앉아있어. 몇 조. 몇 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는커녕 지금 1억짜리 헬스기구
1억짜리 헬스기구가 대통령 쓰는 게 아니라 그랬다며. 그런데 그 1억짜리 헬스기구가 사용되는 곳이 그 대통령 있는 본관이라며. 그 대통령 있는 본관에서 사용된다는 뉴스가 뜨니까 난리가 났다며. 뭐 보안의 문제라고. 보안은 칠할. 어? 비서들이 쓴다는 그걸 지금 믿으란 얘기야? 어? 뉴스룸. 그거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있습니까? 그거 좀 같이 봅시다. 함께 읽는 뉴스에 저기 얘기 나왔어요? 뉴스룸에 나왔던 저기 40조 투입 35조 원 손실. 자료실에 있나요? 자원 외교 손석희 뉴스에서 손석희 뉴스에서 자원 외교 얘기 어디 나와? 몇 페이지에 있어요? (1억) 헬스기구가 뭐냐고? 그 무슨 3급 행정관으로, 상급이면 연봉이 1억이 넘죠?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중에 3급 행정관으로 전지현 트레이너가 채용이 된 거야. 전지현 몸매 만들어준 트레이너가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된 거야. 5급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고시를 치러야 돼요. 행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재가 노력을 해야 5급 공무원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3급이라는 행정직으로 전지현 트레이너를 채용을 한 거야. 얘를 왜 데리고 갔을까? 그랬더니만 얘가 채용되는 시점에 1억짜리 헬스기구가 청와대로 납품이 된 거야. 1억짜리 헬스기구가 납품이 된 거야. 그래서 그 3급 트레이너는, 그 3급 행정관은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1억짜리 헬스기구를 왜 들였느냐? 자, 여러분. 만약에 노무현이 1억짜리 헬스기구를 청와대 VIP로 건물에다가 들여놨다. 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토탈 1억 2천, 1억도 아니고 1억 2천. 만약에 노무현이 1억 2천만 원짜리 헬스기구를 설치했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채널A TV조선, MBN 가만히 있었을까요? YTN 뉴스Y, KBS MBC. 아마 KBS MBC SBS, 그 다음에 뉴스Y, YTN, 채널A TV조선 MBN 이 8개 방송사가 미친듯이 방송하다가 지네가 미쳐서 죽을지도 몰라. 그죠? 만약에 노무현이 1억 2천만 원짜리 헬스기구를 설치했다면 이 8개 방송사가 자기네들이 뉴스하다가 너무 과부하가 돼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죠? 지금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어. 7년 동안 애들 초중고생이 968명이 자살을 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시내에서 20층 높이에서 젊은 사람이 그냥 뛰어내려 죽었더만. 지금 서민들은요,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그 밀린 월세, 그 다음에 폭등하는 전셋값, 그 다음에 갚을 길 없는 대출금, 그 다음에 기약 없는 일자리. 서민들은 지금 목이 턱턱 막히는 호흡곤란이 올 정도의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뭐냐?
헬스기구 위치 확인되자 새누리당 조달청 대소동. 김상규 조달청장 의원실 찾아와서 경호에 문제 있으니까 공개하지 말아라. 김재원 수석 부대표도 보도자료 내지 말고 질의만 해달라고 요청.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유명 트레이너 윤전추를 3급 행정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개인 트레이닝 장비를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의 청와대 비품 목록을 통해 이를 공식 확인하면서 지난 5일 국회에 소동이 일었다. 최 의원은 장비 구입 의혹과 함께 지난 10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레이너 출신인 윤 씨가 전문 분야가 아닌 홍보 민원 업무의 고위직 3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윤 행정관이 속한 제2부속실의 업무 분장도 애초 목적인 소외계층 소통 및 제2부속실 업무가 소외계층 소통 및 민원 창구 역할이었어? 역할과 다른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일어난 소동의 진원지는 새누리당과 조달청이다. 지난 4일 밤부터 5일까지 새누리당 조달청은 오는 6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최 의원실이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에 관한 질의를 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가 나서서 보도자료 배포 자제를 요청하는가 하면 조달청장을 비롯한 조달청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의원실을 찾아 자료 회수를 요구하면서 진을 쳤다. 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방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물밑소동의 단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최민희 의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면서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찾아와 박 대통령의 윤전추 트레이너 보도자료를 내지 말고 운영위 등에서 개별적으로 질의만 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숨기고 싶은 거지. 박근혜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 문제에 새누리당이 직접 엄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야당 의원의 자료 요청 내용까지 미리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의정활동 방해가 아니냐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들은 이날 아예 오전부터 의원실을 찾았다. 의원실 앞에는 대여섯 명의 직원들이 서성였다. 이들은 나가지 말았어야 할 자료가 나갔다며 자료 반환을 요구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이 직접 나서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헬스기구가 본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업체의 이름이 알려지면 만에 하나 경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아, 이 헬스기구가 원격 조정 트랜스포머인가 보지? 이 헬스기구가 원격 조정 트랜스포머라서 갑자기 이 달리기 하는 이 헬스기구가 윙칙으로 일어나서 막 박근혜 다리몽갱이라도 분지르나 보지? 씨발 무슨 경호 문제야.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의 요구자료가 제출된 뒤 기관장이 직접 나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오전 내내 의원실에서는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한 조달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의 움직임도 일부 감지됐다. 조달청장까지 나선 시점은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달청 관계자 한 사람은 청와대에 언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1억짜리 헬스기구를 들여놓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알려지는 건 문제였나 보지?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정작 청와대에서는 조달청의 자료와 관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의원실 질의에도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 제공한 문서는 비밀 문서는커녕 대외비도 아니고 특히 조달청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돌려받고 공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야당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 청와대 참모들과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 박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선 안 된다는 죽은 결백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어. 근데 지난 3월이면 올 3월이란 얘기잖아.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하라고 막 신경질 내던 그때 아니야. 지는 1억짜리 헬스기구 타고 헬스하면서 대기업 규제 풀으라고 밑에 공무원들 괴롭히고 세월호 사건이 나도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애들이 수백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부모들이 만나자고 그래도 쌩까 버리면서 외면하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제 막 나가는 거야? 1억 피부 나경원, 1억 헬스 박근혜? 어?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어. 당신들 노무현 때 어땠는데? 노무현이 구경도 못한 1억짜리 시계, 그거 노무현한테 전달도 되지 않았고 받은 적도 없고 구경도 못한 1억짜리 시계 가지고 사람 죽였잖아. 어? 1억짜리 시계를 누가 건네려고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노무현 죽을 때까지 괴롭혔잖아. 얘기를 좀 해봐봐. 서민들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어? 지금 늘어나는 대출금 못 갚고 집이 경매로 막 넘어가고 있어. 대출이자 못 갚아가지고. 아버지 자살하고 엄마는 집 나가고 애들끼리 떠도는 집이 몇 집인지 몰라. 버려지는 노인들, 버려지는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나라가 이 지경이야. 그런데 지금 이루고 싶어? 뭐 얼마나 대단해서 전지현 트레이너를 데려다 어? 그럼 박근혜 키가 전지현처럼 늘어나? 어? 3급 행정관이 장난이냐? 만약에 노무현이 1억짜리 헬스기구를 1억 2천만 원어치 헬스기구를 들여놨어봐. 조중동 가만히 있었겠어? 채널A, TV조선, MBN 하루 종일 들볶았겠지. 하루 종일 아마 대통령 임기 아마 자살할 때까지 뉴스를 했겠지. 구경도 못한 1억짜리 시계로 결국 죽였잖아. 봉하마을에 금 캐러 가세, 금 캐러 가세. 그 자원외교에 관한 가만있어 봐. 1억짜리 헬스기구에 대한 뭐 뉴스케이나 뭐 이런 거 없어? 아, 나 너무 화가 나고 잘 안 읽혀. 이건 맨 마지막에 이거 보고 뭔데 이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해도 되는 일은 이제 손을 떼고 해야만 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김선일 씨 사건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전쟁 중인 곳에서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습니다. 김 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NSC,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외교안보 시스템에 전면적인 혁신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할 것입니다. 외교안보 시스템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고칠 것은 분명하게 고쳐 놓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내일은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10군데 취업 원서를 내도 오라는 곳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10군데 회사를 놓고 골라가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접하듯이 세계적인 과학자와 기술인에게 명예를 주고 경제적으로 대접하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밥상에 올라와 있는 만두와 생선을 마음 놓고 먹고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셔도 되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 사이에 세대 간 단절이 아니라 어른의 지혜와 아이의 동심이 한 가정에 함께 살아있는 내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그런 내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유산으로 넘길 것이며 선배 어른들께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년 전 노무현한테 했던 질문이죠.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해도 되는 일은 이제 손을 떼고 해야만 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습니다. 김 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10군데 취업 원서를 내도 오라는 곳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10군데 회사를 놓고 골라가는 내일입니다. 밥상에 올라와 있는 만두와 생선을 마음 놓고 먹고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셔도 되는 내일입니다. 어른의 지혜와 아이의 동심이 한 가정에 함께 살아있는 내일입니다. 이쯤 되면 이 땅의 코로나야.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그런 내일입니다. 이쯤 되면 호러죠, 호러? 공포 영화야. 사기 및 혈세 탕진 의혹, 잠깐만. 사기 및 혈세 탕진 의혹, 정말 철저한 검찰의 수사와 정부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부분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민변의 변호사님들이 면밀히 검토해보니 특경가법상의 배임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실한 것 같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재남입니다. 이게 지금 편집한 거고, 저기, 전문이 있다는데, 몇 분짜린가? 사기 및 똑같네. 혈세 탕진 의혹, 정말 철저한 검찰의 수사와 정부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부분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민변의 변호사님들이 면밀히 검토해보니 특경가법상의 배임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실한 것 같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재남입니다. 오늘 정의당 국회의원 김재남이 대표하고 또 민변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의 홍보와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 거의 25조 원에 이르는 혈세를 탕진하고 낭비했던 대국민 사기극이자 참사를 일으켰던 책임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동강개발 사업에 무려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사업을 인수하면서 하지도 않는 또 법상 할 수 없는 정유 사업을 인수하면서 긴급 혈값에 매각하는 과정으로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또 낭비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적으로 가스값이 2배 이상 뛸 거라고 하는 허황한 예측만 가지고 국민의 혈세 1조 원에 이르는 탕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가 낭비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낭비됐던 이 혈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꼬리자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구에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런 혈세가 낭비되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경유이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네요. 이 자원외교의 주범이 이명박과
그 누구지? 이상벽? 아니야, 이상득. 이명박 형. 이 둘이 지금 주범 아니야? 이거 국정조사하고 이거 구속시켜야 되는 문제 아니야? 이 수십조 원 국민 혈세를 낭비했는데? 아, 이게 그 뉴스예요? 손석희 뉴스?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자원 외교에 나섰던 공기업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 5명의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윤지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내드리고 자원 외교의 이면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공기업 임원들입니다.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등 모두 6명.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외교를 주도했던 공기업 임원들입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이들을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 거의 25조 원에 이르는 혈세를 탕진하고 낭비했던 책임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장관님 혼자서 다 결정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이상득, 박영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말을 시원하게 하시던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추론하지 마시고요. 아니 석유.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 등 책임자 5명에 대해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C 한윤지. 방위산업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 이후 야권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3대 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방산 비리 사례는 대형 군함에서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만원짜리 USB를 95만 원에 사들였던 군납 비리도 있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방위산업 비리의 대표 사례로 부각된 통영함입니다. 통영함은 천안함 사건 이후 총 1,590억 원을 들여 만든 구조함으로 지난 2012년 9월에 진수됐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국내 기술로 만든 최첨단 구조함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인 음파 탐지기와 수중 탐색기의 결함 때문에 세월호 참사 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음파 탐지기와 수중 탐색기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고 방위사업청이 원가가 2억 원인 음파 탐지기를 41억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외에도 다수의 군납 비리와 무기 개발을 둘러싼 예산 낭비 사례들이 부각됐습니다. 방사청은 특정 방탄복 납품업체로부터 올해 85억 원어치의 방탄복을 구매했습니다. 야당은 이 업체가 과거 방탄 기능이 없는 방탄복을 납품했다가 성능 위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업체임을 밝혀냈습니다. 결함 때문에 2011년 말 대량 생산이 중단됐던 K-11 복합 소총은 결함이 여전한데도 최근 생산이 재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이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선전해온 K-11 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비로 185억 원을 투입했지만 총신이 휘어지고 격발 과정에서 탄약이 터지는 등의 심각한 결함이 잇따랐습니다. 7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대잠수함 어뢰인 홍상어와 청상어도 2년 전에 실전 배치됐지만 그동안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홍상어와 청상어 개발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조작하고 핵심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군이 시중에서 개당 10,000원 하는 4GB 휴대용 USB를 95만 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위산업, 군납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의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그냥 뉴스역 볼까? 또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이 통신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불과 하루 전 공식 판매가 시작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6를 2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이 클로징 멘트까지 그냥 연속으로 들어버려? 예. 방위산업체 그 부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로 확인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매달 2번씩 1년에 24번을 쉬지만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경우는 1년에 0.92회, 그러니까 고작 하루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효과가 미미하니 쓸데없는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진짜 요지였습니다. 설문조사 구체 항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화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보도자료 나오자마자 거의 똑같은 기사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베껴 쓰느라 힘들었을 생계형 기자들에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관한 설문조사 기사 몇 가지 추천합니다. 대형마트 이용자의 36% 전통시장 장보기 늘었다. 20%는 대형마트 쉬는 날 전통시장이나 소점포를 활용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했습니다. 조사 의뢰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맞습니다. 전경련이 어제 발표한 바로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제가 써본 기사입니다. 기자들은 전경련의 설문조사를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전경련의 입장을 베꼈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Like many of you, appreciate the comforts of everyday routine, the security of the familiar, the tranquility of repetition. I enjoy them as much as any bloke. I thought we could mark this November the 5th, a day that is sadly no longer remembered, by taking some time out of our daily lives to sit down and have a little chat. There are, of course, those who do not want us to speak. Why? Because while the truncheon may be used in lieu of conversation, words will always retain their power. Words offer the means to meaning, and for those who will listen, the enunciation of truth. And the truth is, there is something terribly wrong with this country, isn't there? And where once you had the freedom to object, to think and speak as you saw fit, you now have censors and systems of surveillance coercing your conformity and soliciting your submission. How did this happen? Who's to blame? Well, certainly there are those who are more responsible than others, and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But again, truth be told, if you're looking for the guilty, you need only look into a mirror. More than 400 years ago, forgot. I thought we could mark this November the 5th, a day that is sadly no longer remembered, by taking some time out of our daily lives to sit down and have a little chat. And together we shall give them a 5th of November that shall never, ever be forgotten. I thought we could mark this November the 5th, a day that is sadly no longer remembered, by taking some time out of our daily lives to sit down and have a little chat. And together we shall give them a 5th of November that shall never, ever be forgotten.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할게요. 예. 오늘 저의 휴대폰, 저의 휴대폰 그 구매를 위한 휴대폰 사기, 이 제가 당한 휴대폰 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건 결국 정부의 방치 속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라는 거죠. 국민을 호갱으로 하는 이 대한민국 그 휴대폰 가격, 나라 꼴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가슴이 아픈 나라 꼴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여러분 절망스러우시잖아요. 너무 막 속상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가 없었다면 작년처럼 나는 모르고 살았겠지. 지금 이 나라 꼴은 작년에도 이랬어요. 그런데 몰랐던 여러분들이 세월호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은 지금하고는 달라지겠죠. 세월호 문제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문제들, 어쩌면 이렇게 무슨 짠 것처럼 다 드러나는지, 이 드러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가. 민주주의라는 게 참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유지되는 체제,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고치겠죠. 지금 우리는 문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문제를 알게 된 것 때문에 비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보다 냉철하게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합시다. 그래야 정확하게 고칠 대안도 내놓겠지요.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마 누구 혼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모여서 빠짐없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격정적으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입에서 단내가 나게 숨 쉴 틈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운동을 위해서 달려봅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에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882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늦지 않고 내일이 7일이죠. 내일은 우리 대구 방송에 대한 마지막 최종 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화수목 4일은 제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4일만 좀 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만난 다음에 14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내일 우리 만날 때까지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그리고 괴롭다고 너무 지치진 마세요. 예,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보이면 그 장애물은 우리가 극복하라고, 예, 우리가 극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으라고 보내주신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밤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